안녕하세요. 삶의 기로에서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바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정말 가만히인 줄 아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약점으로 여기는 인간들 때문에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이제는 절 가볍게 본 그 인간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제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오늘 사연은 저의 통쾌한 복수극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배려에 대해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타인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것이 곧 나 스스로를 돕는 길이라며 저와 남동생이 언제나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소방관이셨습니다. 소방관이란 직업이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돕는 직업이잖아요. 이타심 없인 계속 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아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자긍심을 느끼셨지만 늘 화재 현장에 계신 아빠를 둔 저희 가족들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답니다. 네 아빠 오늘도 출동 나간 모양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지? 아까부터 문자 메시지도 안 보고 연락도 없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특히 엄만 아빠 걱정에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빠가 화재 현장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엄마도 저희 남매도 모두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란 줄 몰라요. 진짜 큰 사고라도 당하신 줄 알았다고요. 아이고, 다들 울긴 왜 울어. 그냥 아빠 조금 그을려서 치료받으러 온 거야. 하루 이틀이면 퇴원해도 된단다. 소방관한테 이 정도 일은 별것도 아닌데 왜들 울고 그래. 별것도 아니라니 내가 병원으로 오면서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알아? 당신 먼저 보내면 나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어디 또 아픈 데는 없고?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현장에서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모두들 잘 대피해서 다행이지 뭐. 아빤 괜찮다며 껄껄 웃으셨지만 전 아빠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그때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빤 정말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매에게도 언제나 자상하고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같았고요. 저는 친구들 문제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언제나 아빠에게 제일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아빠, 제 친구 혜승이 아시죠? 걔네 아빠가 되게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데 말끝마다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 게 너무 얄미워요.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빤 세상 어떤 칭찬보다 기분이 좋은걸. 조금만 기다려봐. 이 아빠가 우리 딸 기 한번 팍팍 세워줄 테니까. 그러시더니 아빠는 얼마 뒤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학교로 학부모 특강 강사로 오신 거였어요. 강단에 서서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하신 아빠를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다들 저희 아빠가 너무 멋지시다며 난리였습니다. 영훈아, 너희 아빠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아빠는 퇴근하면 맨날 집에만 누워있는데 너희 아빠 진짜 짱인 것 같아. 아빠의 말대로 전 그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항상 바쁘신 아빠가 이렇게 학교까지 와서 친구들과 절 위해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전 아빠가 단순히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깨달았네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함께 저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제 혜승이도 제 앞에서 자기 아빠 자랑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 줄 아니까요. 진짜 고맙고 최고예요, 아빠. 이렇게 언제나 멋진 소방관이시던 아빠도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정년 퇴임을 하실 나이가 되셨어요. 모든 은퇴자가 그렇듯 아빠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아빠는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시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개업하셨어요. 전 아빠가 이젠 조금 쉬면서 편하게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치킨집 일이 밤늦게까지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힘들지 않겠어요? 나도 네 엄마랑 오랜 시간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둘이 함께 일하려면 그것만 한 게 없는 것 같더라. 너희들도 치킨 좋아하니까 오히려 잘 됐지 뭐니. 부모님은 젊은 시절 내내 떨어져 계신 시간이 많았다며 이젠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부모님 모두 장사를 해보신 적이 없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지경이 되었어요. 물론 아빠 앞으로 연금도 나오곤 했지만 그 돈은 이 다음에 진짜 노후 자금으로 쓴다고 아끼고 계셨거든요. 전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알바도 하고 가끔은 두부 몰래 월세도 내드리곤 했습니다. 영은아, 너 또 가게 월세 입금했다며? 왜 그랬어? 엄마 아빠가 어른이 알아서 할 텐데. 다신 그러지 마. 아빠가 다시 네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까 이번엔 그냥 마음만 받으마. 아빠도 참 다 큰 자식이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걸 왜 또다시 보내셨어요? 우리 아빠 고집 진짜 못 말리겠다니까. 아빤 저도 그렇고 남동생에게도 10원짜리 한 장 달라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가끔은 용돈도 받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저희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계좌번호까지 철저히 숨기실 정도였어요. 현금이라도 뽑아가면 당연히 제 가방에 얼른 집어넣으셨고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아빠 마음은 감사한데 그게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인과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빠, 자식들한테 뭐 받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옷 선물이라도 받으세요. 그래도 명색이 큰딸이 옷 장사하는데 아버지 옷 한 벌 못 해드리겠어요? 저희 아빠가 용돈은 안 받으셔도 그래도 옷이나 신발 같은 선물은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사시사철 좋은 옷으로 가져가고 계셨고요. 저희는 오히려 제가 드리는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아주시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만큼 저는 옷을 정말로 좋아했고 제 직업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에 미쳐서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죠. 이렇게 일에만 빠져 청춘을 보내고 있던 절 안타깝게 여긴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소개팅을 주선해 주더라고요. 제발 나 믿고 딱 한 번만 만나봐. 딱 네 스타일이라니까. 너 무던한 사람 좋아하잖아. 이 사람이 딱이야. 전 평소에 예민하고 깐깐한 고객들을 많이 만났기에 그저 수더분하고 무던한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친구는 정말 둥글둥글하고 이해심 넓은 사람이라며 소개팅 자리에 절 떠밀었어요. 저도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기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전 세상에서 제일 무던한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첫인상부터 둥글둥글한 게 모난 데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약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주문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아 뜨거! 아우 입천장이 다 됐네요. 분명 아이스로 시켰는데 펄펄 끓는 커피를 주셨네. 남자는 잘못 나온 커피를 마시고 입이 다 됐는데도 불평 하나 없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나가면서 잘 마셨다고 인사까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이 남자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도 안 내고 늘 이해심과 배려로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남자는 사소한 실수에도 남을 탓하지 않고 언제나 여유로운 태도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연애 내내 남편은 언제나 털털하게 저의 약간의 예민함까지 모두 감싸 안아 주었어요. 오빠,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 환불해달라는 고객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아, 나 진짜 힘들어. 영은이가 오늘 많이 힘들었겠네.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속풀이 실컷 해. 그런 고객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 오늘은 그냥 나랑 맛있는 거 먹고 마음 풀자. 이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큰 싸움 한 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던 날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수더분한 남자친구와 달리 예비 시모는 멀리서 봐도 나 명품 입었다 하고 잔뜩 티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반갑다. 네가 영은이구나. 좀처럼 뭐 좋다는 말 한마디 없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홀딱 빠진 애가 어떤 애인지 궁금했는데 뭐 옷 입은 거나 가방 든 거 보니까 나랑 아주 잘 통할 것 같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절 위아래로 품평하듯 훑어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인상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옷들은 겉은 명품을 입었지만 다 짝퉁티가 났고 무엇보다 시모의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앞에선 웃고 있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얼굴. 딱 그런 인상이었죠. 다행히 예비 시아버님은 아주 점잖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와도 대화가 잘 통하셨고 그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모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차피 결혼은 남편과 하는 거고 또 시부가 있었기에 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신혼생활이구나 느낄 정도로 행복하기까지 했죠. 전 그때 당시 여성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회사였어요. 그런 절 처음엔 남편이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일해야지. 자, 이거. 당신을 위해 내가 도시락 좀 싸봤어. 이따 회사 가서 먹어. 괜히 배달 같은 거 시켜 먹지 말고. 여보, 오늘 많이 힘들지? 자, 이리 와. 내가 당신 발 닦아줄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텐데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여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 장모님 댁에 다녀올까? 우리 가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보고 싶네. 이렇게 남편은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겼어요. 전 그런 남편이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랬죠. 같이 1년만 살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진다고요. 저희 부부는 1년은 아니었지만 2년이 지나자 그동안 안 보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묻어난 줄 알았던 남편은 정말 무심한 사람이더라고요. 겉으로 늘 둥글둥글하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안일이나 옷차림 같은 사소한 것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잠옷이라도 2주 넘게 한 옷만 입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뭘 흘려도 닦을 줄도 모르고 자기 전에 양치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아까 고춧가루 잔뜩 들어간 거 먹지 않았어? 자기 전에 양치는 좀 하고 자자. 같이 생활하는 나도 있는데 배려 좀 해줘. 양치? 내일 아침에 할 건데 귀찮게 뭘. 그래도 당신이 하라면 해야지 뭐. 남편은 제 말을 잘 듣긴 했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르니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것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흰
결혼 3년차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말이 점점 날카롭게 나갔죠. 코 좀 파지 마, 제발. 아우, 더러워 죽겠어. 코를 팠으면 휴지에 닦던가. 아까도 옷에 쓱 닦았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그래 대체. 아이, 코 파는 거 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잔소리 좀 그만해. 내 옷에 내가 닦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때까지 짜증 한 번 없던 남편도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도껏 해야 저도 참고 넘어갈 텐데 정말 이 사연에 적기도 민망해서 말 못할 수준이었어요. 밤에 양치도 안 하지, 속옷도 2, 3일에 한 번 갈아입지, 맨날 코딱지나 파지. 이러니 부부 사이에 무슨 애정이 생겨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남편은 개인 위생뿐 아니라 집안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청소기 한 번씩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바닥에 먼지 굴러다니잖아. 나 같았으면 내가 먼저 말 안 해도 청소하겠다.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생길 텐데 뭐하러 해. 당신은 진짜 신경 쓴 일도 많다. 평소에 바닥을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고 살아. 굳이 찾아가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이쯤 되자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 부부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또한 제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주범이었죠. 얘 며느라,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옷 장사 크게 한다고 하니까 다들 부럽다면서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냐고 묻더라. 이제 좀 추워지기도 했고 내 친구들한테 겨울외도 한 벌씩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희 창고에 재고 많지? 그거 남는 거 있으면 이 시애미한테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6벌만 줘라. 6벌이요? 아, 어머님, 창고에 있는 옷도 전부 판매 상품이어서요. 저희가 다 제작한 옷이라 단가가 높거든요. 차라리 제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조금 드릴게요. 참나, 내가 너한테 돈 없어서 구걸하니 지금. 아이, 저번에 보니까 사무실에 옷이 산더미만큼 쌓여있더만. 그거 몇 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이고, 됐다. 내가 무슨 며느리 덕을 보겠다고. 시모는 저희 쇼핑몰 옷들이 마치 다 공짜인 것처럼 수시로 제게 그냥 달라고 떼를 쓰셨어요. 저도 처음에 몇 벌 선물해드렸는데 그게 버릇이 되는지 주변 친구분들 옷까지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이렇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것도 전 큰 스트레스였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시누이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시누인 필라테스 강사였는데 시모를 닮아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새언니, 저 어때요? 이 정도면 모델제가 들어올 만한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SNS에다가 수영복 입은 것 좀 더 올려볼까요? 새언니가 전문가니까 딱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시누인 제 앞에서 레깅스만 입고 포즈를 취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더라고요. 전 대충 예쁘다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누인 예쁘다는 말에 더더욱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새언니가 보기에도 예쁘죠? 새언니 그러면 저 언제 쇼핑몰에 모델 시켜주면 안 돼요? 저 필라테스 강사라 누가 봐도 몸매가 예술이잖아요. 얼굴도 이만하면 예쁘고 새언니 쇼핑몰 보니까 모델이 영 별로더만. 그 당시 저희 쇼핑몰 전속 모델이 연예인을 준비하는 분이라 얼마나 예쁘고 전문적인 사람이었는데 시누인 본인과 요목조목 비교하며 차라리 자기를 모델 시켜달라며 조르더라고요. 아가씨, 저희 회사 모델은 전문 모델이에요. 모델일 하는 것도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저도 하면 잘해요.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저 시켜주세요. 초상권 가격도 싸게 받을게요. 한 1,000만 원? 대신 제 얼굴 크게 뽑아서 홍보해도 좋아요. 1,000만 원이요? 아가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진짜 A급 연예인이나 돼야 그 정도 주지. 누가 경험도 없는 아가씨한테 그 정도 돈을 줘요. 저도 취미로 하는 일 아니고 엄연한 사업체라 제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그렇게 못하죠.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 신우인도 기분이 나빴는지 입이 이만큼 나와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라고요. 아마 그날 둘이서 제 욕 꽤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결혼 3년 차에 그동안 타고 다닌 자동차를 팔고 중고로 차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는 바로 벤츠였는데 그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제 자신에게 뭔가 보상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새 차로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차를 구매했는데 그 이후부터 시모와 시누이가 차 좀 빌려달라며 그렇게 힘들게 하더군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시모는 여행을 갔다 뒤 펌퍼를 박살내서 오기도 했고 이젠 똑같은 차를 사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단번에 거절하긴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면 온갖 욕설에 돈 좀 번다고 유세다, 건방지다 그렇게 있는 앞담화 뒷담화를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무시로 일괄했지만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남편 놈도 이 시기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책임감도 없어지고 허구한 날 술에 폭언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점점 지쳐갈 때쯤 전 어느 날 남편 놈에게서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나 회사 대기 발령 났어. 당분간 출근 안 할 거니까 아침에 깨우지 마. 밥도 내가 차려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기 발령? 대체 왜? 당신 조금 있으면 승진이라고 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말이야. 난 정말 억울해.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날 버린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어디 서러워서 백 없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나 할 수 있겠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솔직히 말해봐 어서. 내가 회사 과장이잖아. 저번에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난 분위기 좀 띄운다고 막내 직원에게 탬버린 치라고 하고 흥을 좀 돋구려고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그 직원이 회사에 날 고발한 거 있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노래방에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회사에선 또 품위 위반으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이게 나라야?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보니 회사 막내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보였고요. 이것뿐 아니라 남편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등 직원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선을 넘은 행동들을 하니 직원들이 폭발한 거였고요. 당신 지금 그걸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야? 여직원한테 찝쩍거리다가 징계 먹은 게 억울하다고? 나 당신 아내야.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뭘 당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이 한심한 인간아. 진짜 당신까지 왜 그래? 당신은 날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적반하장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부부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말이 대기 발령이지 사실상 직위 해제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린 얼마나 서로 싸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지치고 빨리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우린 서로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내가 당신하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기껏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 당신이 벗어둔 허물이나 치우고 있고 차라리 갈라서자. 이럴 바엔 서로 갈라서는 게 낫겠어. 아이고, 누가 그렇게 세게 나오면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매일 잔소리나 해대고 예민 떠는 당신하고 나도 더는 못 살아.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저희는 결국 4년 만에 서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증은 없었는데 가슴 쪽에 멍울이 잡히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쇼핑몰 하느라 그동안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었는데 이참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지만 검사 결과 받아보고 전 그대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유방암이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유방암 일기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저 멍울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암이라는 진단으로 이어진 거였죠. 전 도저히 믿기지 않아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전 이 소식을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있잖아요. 이번에 저 건강검진 받은 게 유방암 일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일기는 부분 절제 수술만 해도 되고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저희 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암이라고? 확실한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알벼락이니? 이걸 어떡하면 좋냐? 안 된다, 안 돼. 평소에 그렇게나 강직하고 대범하신 아빠가 제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빤 제 손을 붙잡고 몸을 못 가누실 정도로 오열하셨어요. 저도 그때까지 울진 않았는데 아빠가 저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일기는 병원에 오래 입원할 필요도 없고 수술 받으면 금방 괜찮대요. 어쩜 우리 아빠가 나보다 더 우시는 것 같네. 아빤 그 이후 아침마다 전화를 주시고 날마다 제 안부를 물으며 메시지를 보내셨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한테 네 엄마가 첫사랑이라면 너인 내 마지막 사랑이란다. 우리 끝까지 힘내서 이겨내자.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빠의 몸이라도 우리 딸한테 주고 싶구나.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밥 많이 먹고 병원 가는 날 아빠한테 연락다오. 사랑한다 내 딸 영은아. 아빠가 이렇게 큰 힘을 주시니 저 역시 빨리 이 병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불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죠. 항상 든든하기만 했던 제 부모님도 어느새 흰머리도 늘고 많이 늙으셨더군요. 언제나 저희 남매에게 희생만 하고 사신 부모님께 이제라도 효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드렸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활짝 웃는 모습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지 이틀차 되던 날이었어요. 원래 엄마가 오시기로 한 날이어서 어디쯤 왔나 하고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아빠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였어요. 영은아, 네 아빠 타고 다니는 그 고물차가 오늘 또 말썽이었지 뭐니. 한창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또 보험회사 불러서 공업사로 또 맡겼대. 아휴, 저번엔 타이어가 말썽이더니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봐 이 엄마 무섭다 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가다가 퍼지거나 서버리면 어떡한다니. 그리고 요즘 급발진인가 그거 많이도 난다고 하던데. 아유, 이 엄마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다 얘. 내가 그래서 차 좀 바꾸라고 몇 년을 얘기하는데 듣질 않어. 너도 알지? 네 아빠 구두쇠인 거. 아빠 차가 또 그래요? 아우, 진짜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시라고. 내가 맨날 차 바꿔드린다 해도 거절하시더니 그때마다 아직 10년은 더 탄다. 고쳐서 타면 된다 하시더니 나도 걱정돼 죽겠어 엄마. 아유, 아빠 고집은 정말. 아빤 제가 차를 바꿔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거든요. 그 돈을 알뜰히 모으라고 말씀하시며 제 돈을 일절 받지도 않으셨고요. 아빤 그런 분이셨어요. 어쩔 땐 혼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돈 좀 번다고 우쭐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언제 잘 될지 언제 휘청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저축해야 한다. 알겠어? 괜히 아빠한테 차 사준다 뭐 사준다 하지 말고. 항상 아빤 그렇게 자식 걱정만 하는 분이셨죠.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놔두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도 아빠께 확고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정 새 차 타기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타고 다닌 차라도 타고 다니세요. 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요. 만약에 아빠가 그 차를 타다 잘못되면 남은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암투병 중인데 그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이 더 돋으면 아빠는 좋으시겠어요? 아빠도 힘들어 하실 거잖아요. 아빠가 항상 절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항상 부모님을 걱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만약에 안 받으시면 저 치료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부모님한테 차 한 대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왜 절 불효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전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철없는 10살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아빠에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게 해야 아빠가 제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았고 그 고집도 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빠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신 엄마를 봐서라도 제가 이렇게 해야만 했고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센 양반이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알았어. 내 이번엔 네 말 들으마. 아주 이것이 몸 아프고 난 뒤에 더 무서워졌어. 아빠가 네 차 받을 테니까 너도 나하고 약속 하나 해라. 암 빨리 이겨낼 거라고. 그럼 이 아빠도 그 차를 받으마. 좋아요. 약속했어요. 나중에 아빠 딴 말하기 없기에요. 그래. 내가 뭐 받기 싫어서 안 받겠냐. 나도 좋은 차 타면 좋지. 근데 네가 고생해서 차를 샀는데 그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선뜻 받겠냐. 근데 네가 이렇게 해야 치료를 잘 받는다면 나도 고집을 꺾구마.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법이라니까. 애비가 돼서 딸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되지. 대신 그 차 너 필요할 땐 네가 끌고 다녀. 난 이제 늙어서 차 탈 일도 많이 없거든. 아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야 고집을 꺾으셨답니다. 그때 남편하고 이혼 직전이었고 암 판정까지 받은 상태라 제 인생 최악의 시기였는데 그래도 아빠에게 뭔가 선물할 여력이 남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저 혼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면 뭐 하겠어요? 고생하신 부모님께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해드리는 게 기쁨이었죠. 전 그로부터 며칠 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고 나서 차 명의를 아빠 앞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취득세 보험료 같은 세금도 전부 내드렸고요.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이렇게 딸 덕분에 아빠 인생에 이런 외제차를 탈 일이 다 생기네. 그래도 당분간은 네가 타고 다니는 게 어떠니? 너 병원도 다녀야 되고 이래저래 차 쓸 일이 많잖아. 아빠, 병원 다니면서 누가 벤츠를 끌고 다녀요. 나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차를 선물해드렸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현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해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누구도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저희가 이혼 직전인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주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유방암 일기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암도 아니라더라. 그냥 수술 한번 받으면 끝이라던데? 그러니까 호들갑 떨 것도 없다. 뭐 죽을 병 걸렸다고 아픈 티를 팍팍 내니? 그래서 내가 너 이 꼴 보기 싫어서 병문안도 안 간 거야. 아무튼 그래도 뭐 수술 잘 받았다고 하니 몸조리나 잘해라.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어차피 우린 법적으로만 부부지 남남 아니야? 그런데 내가 꼭 병원에 갈 필요가 있나?
그러게 빨리 법적으로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분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던가.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제 재산까지 노리며 비아냥대더라고요. 전 화가 나 남편 정강이를 팍 하고 차버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가 병에 걸렸으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네 회사에서도 널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널 싫어하지. 네 분수를 알아. 나나 되니까 너랑 같이 사라졌던 거니까. 곧 있으면 백수될 놈이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안 꺼져? 아휴, 알았어. 알았다고. 전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과 4년을 함께 살았는지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시댁에선 유일하게 시부만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얼마 정도 돈도 보내주셨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집안의 정상은 시아버지뿐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시아버지까지 점잖으신 분이 시모 같은 사람과 한평생을 살았는지가 참 이상할 정도였죠. 그래도 이혼이 멀지 않았으니 저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전 집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다. 그 네 차 있잖니? 나 좀 써도 되지? 너 지금 치료받느라 어디 멀리 갈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남남도 아니고 어차피 놀고 있는 네 차 내가 좀 쓰려고 한다. 괜찮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차는 안 돼요. 저번에도 차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드렸더니 차 뒷범퍼 박으셨잖아요. 전적이 있는데 차를 빌려드리겠어요? 무조건 안 돼요. 아예 안 되게 뭐가 안 돼. 나도 마침 차가 필요하고 외제차 좀 끌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그런다. 요즘 네가 용돈 한번 준 적도 없잖니. 그 차 며칠 탄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 좀 넓게 써라. 그래야 그 네 병도 낫는다. 너 다 나오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시모는 제 병까지 언급하며 아주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도 질릴 대로 질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뒷일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아유, 뒷일은 무슨. 잘 쓰고 나중에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넌 뭐 버스 타던가 힘들면 택시 타고 다니던가 해라. 젊디 젊은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그럼 네 차는 내가 가져간다. 그날은 친정 부모님이 1박 2일로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로 집 근처에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고요. 부모님 짐들은 다 집 안에 있는 상태였고 차키도 거실에 놔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 줄 아시나요? 글쎄 남편 놈이 1박 2일로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간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놈이 바뀐 집 비밀번호를 시모한테 말을 해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모는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락 없이 차를 끌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제 차를 가지고 떠났고 조금 뒤 전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나중에 시모가 차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안 전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기요, 차 가져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거절했는데 결국은 가져가셨네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차 가져가셨으니까 벌 받으셔야겠죠? 벌이라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벌을 받아? 사실 저 그 차 팔았거든요. 그 차 제 차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 못 진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왜 감당 안 되는 행동들 하셨냐고요. 뭐라고? 차를 팔았다고? 아니, 차 키가 버젓이 네 집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는 깜짝 놀라 제게 제 차 되물었고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시던 아빤 당연히 크게 화를 내시며 불호령을 내리셨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차를 가져갔다고? 며느리 아프다고 얼굴도 내밀지 않던 인간이 차를
차를 가져가? 아빠, 엄마, 죄송해요.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사실 저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전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과 남편과 제 사이가 어떤지 다 털어놓았어요. 엄만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해 눈물을 보이셨고, 아빤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완전 난리가 났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넌 앞으로 일은 이 아빠한테 다 맡겨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아빠 어쩌시라고 그러세요? 어쩌긴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차 뺏어갈 생각이 나는 그 여자한테 세상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지. 아빤 그러시더니 차를 타고 가버린 시모를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차량 절도범으로요. 그 이후 경찰은 곧장 추적에 들어갔고 결국 시모는 채 하루도 안 돼 잡히고 말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안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시애밀 절도범으로 신고를 해? 왜 넌 그 차 명의가 사돈 어른이라고 말을 안 했어? 지금 경찰서에서 차량 절도범으로 나 잡아간다고 난리다. 너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사돈이 날 신고할 수가 있어? 제가 왜 책임져요, 아줌마? 애초에 차를 함부로 가져가신 게 문제죠. 제가 분명 뒷일은 책임 못 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줌마 그 못난 아들이 아직 말 안 했나 본데 저 그쪽 아들이랑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하고도 사돈관계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제 남남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 하셨으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 잘 받으세요. 이만 전화 끊습니다. 시몬 그제야 울고불고 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경찰에서 먼저 움직였고 결국 조사까지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몬은 차 주인이 내 사돈이다, 남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빤 그 사람은 남이라며 냉정하게 고소를 취하지 않으셨죠. 결국 시몬은 동종 전과가 없어 교도소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놈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고소하냐며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었지만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도난 사건은 마무리가 됐답니다. 하지만 정말 시댁 식구들은 거머리처럼 집요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한 방 먹인 걸 알고선 어떻게든 복수를 한다며 제 쇼핑몰을 건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제 쇼핑몰에 상습적인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악플 내용들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옷을 한번 입고 세탁을 하니 다 줄어들었다더라, 모델이 입은 거랑 너무 다르다더라 하는 식의 허위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옷감이 안 좋다, 목이 다 늘어났다 하면서 의도적인 악성 댓글을 남기고 다녔어요. 저도 막상 범인을 잡고 보니 신우이길래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아가씨, 제가 뭘 발견했던 줄 알아요? 아가씨가 자주 쓰는 닉네임이 여우별 맞죠? 네? 그건 왜요? 그거 나 아닌데요. 아, 정말요? 아니, 우리 쇼핑몰이랑 내 SNS 계정에 악플 다던 인간을 잡았는데 그 닉네임이 글쎄 아가씨가 매번 쓰던 여우별이더라고요. 아가씨 아니면 확 고소해버려도 되죠? 신우인 그제야 갑자기 꼬리를 팍 내리더니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악플을 단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진짜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솔직하게 댓글 단 거예요. 소비자가 그 정도 댓글은 쓸 수 있잖아요. 전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내가 넌 거 모르고 묻는 것 같아?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너 진짜 내가 고소하기 전에 댓글 다 지우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게 해줄 거니까. 알겠어?
그제서야 신우인 이실직고라고 사실대로 털어놓더라고요. 이유는 그랬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로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픈 게 아니라 화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모와 계획하에 그런 짓을 벌였던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저 콩밥 먹기 싫어요. 댓글 당장 지울게요. 앞으로 언니 쇼핑몰은 들어가지도 않을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제발 참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전 아무 잘못 없다고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끼리라도 참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시모를 손절한 거 보고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마음 같아선 신우이도 경찰에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해버리고 싶었지만 불쌍한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고 고소는 하지 않았네요.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이젠 정말 착하게 살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럼 저 가볼게요. 정말 신우의 뒷모습을 보니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이후 결국 남편 놈은 대기발령 끝에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은 백수신세로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에겐 애가 없었고 제 쇼핑몰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이바지한 게 전혀 없었기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요즘 소문 무서운 거 아시죠? 아마도 남편 놈은 그 어디에도 취업하긴 힘들 거랍니다. 해직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닌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찝쩍거리다 걸렸으니 아마 동정업계에선 취업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무슨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에게 제발 피해주지 말고 앞으로 인간답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이혼 이후 친정 부모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강한 권유도 있었고 저도 이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 학가를 결정했죠. 역시나 부모님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계시고 제 건강에 온 힘을 쏟아주셨답니다. 딸, 그 인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오히려 암덩어리 같은 그 인간들 떼어버렸다고 생각해라. 이제부터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아빠. 저도 속이 다 시원해요. 결혼 생활이 4년뿐이었는데 아우, 그 인간들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면 40년은 더 속 끓인 것 같다니까요. 저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하고 저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거참 모시긴 뭘 모셔. 우리가 우리 딸을 모셔야지. 넌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도 우리 눈엔 애야. 그러니 네가 우리한테 뭐 해줄 필요 없다. 그저 너만 건강하고 잘 살면 돼. 아직도 부모님 눈엔 제가 아이로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온 뒤로부터 활력이 넘치신다며 저희 아빠가 특히나 좋아하세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엄마와 같이 손잡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전 왜 이런 소소한 행복을 이제야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전 수술도 잘 받았고 완치 판정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하고 제 친정 식구들의 응원 속에 살다 보니 제가 더 건강해진 것 같네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잘 받고 있고 쇼핑몰 운영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꾸려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악착같이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텐데 이젠 제 몸과 마음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진 과감하게 내려놓으니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기분이랍니다. 이런 걸 바로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제 인생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네요. 요즘 가끔은 남동생과 다 같이 모여 밤 늦게까지 웃고 떠드는 시간도 갖고 있어요. 누나, 예전엔 예민하고 항상 피곤해 보였거든. 근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 보여서 다행이야. 스트레스가 만병의 주범이라며. 앞으로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자 우리.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네. 앞으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잘 고민해 보려고. 은서가, 근데 넌 나이가 들어가는데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 누나 미안한데 누난 이혼해 놓고 나한테 장가 가라는 소리가 하고 싶어? 뭐? 이놈의 자식, 너 일로 와, 혼 좀 나야겠어. 미안. 잘못했어, 누나. 엄마, 누나가 나 혼내려고 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요즘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한때 전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또 암 때문에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인생도 사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삶이더라고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젠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전 두렵지 않네요. 이미 제 옆엔 든든한 가족이 있고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전 이제 매일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진답니다. 이전에 제가 흘린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픈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웃음이 더 소중하고 상처를 견뎌냈기에 사랑하는 가족의 손길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딸,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고 이 아빠가 우리 딸을 지킬 거니까. 네 아빠 아직 안 죽었어? 그럼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인지 알아요.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든든한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전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전 이미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절 지켜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이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직 내일의 행복과 희망을 향해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두 번째 인생 아닐까요? 그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혹시 사연 올라가면 댓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